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보고 수많은 기업을 일으키고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뼛속 깊이 배웠다. 인간은 누구나 소비한다. 그러나 어떤 이는 소비로 스스로를 갉아먹고 어떤 이는 소비로 자신의 인생을 확장한다. 이 둘의 차이는 돈의 크기보다 마음의 구조에서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이 무지성 소비를 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내가 살아온 세상에서 진짜 무지성 소비라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필름이 끊기도록 술을 마신 뒤 카드를 긁어 기억이 사라지는 것. 약에 취한 상태에서 몽유병처럼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오는 것. 다른 인격이 온라인 쇼핑을 하는 병적 상태 같은 것만이 진짜 무의식적 소비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지성 소비는 사실 자신의 선택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붙이는 말일 뿐이다. 인간은 소비할 때도 후회할 때도 결국 같은 자신이다. 사는 사람도 나고 두려워하는 것도 나다. 인간은 언제나 두 인격이 싸운다. 사고 싶은 나와 후회하는 나, 욕망하는 나와 두려워하는 나. 이 둘은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고 싶은 첫째 원리는 이것이다. 욕망을 없애려 하지 말고 욕망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라. 사람들은 불행해서 소비하기도 하고 소비 때문에 불행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생 문제는 결국 두 가지 축으로 모인다. 돈의 문제, 사람의 문제. 직장에서 상사가 괴롭히는 것 같아도 그만두면 수입이 끊기기 때문에 견딘다. 배우자와의 갈등도, 부모와 자식의 갈등도 깊이 들여다보면 돈이 얽힌다. 그래서 불행은 돈을 움직이고 돈은 다시 감정을 흔들며 감정은 소비를 불러온다. 이 순환을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소비를 잘못 해석하고 인생을 잘못 사용한다. 충동은 인간에게 내재한 본능이다. 지금 안 사면 없어질 것 같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생각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결제 순간의 짧은 희열, 택배가 도착하는 순간의 2차 희열, 그러다 며칠 지나면 또 다른 물건을 찾는 마음. 이것은 결핍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충동이다. 충동은 죄가 아니다.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구조가 문제일 뿐이다.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충동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충동을 감당할 수 있는 기둥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진짜 절제다. 나는 평생 기업을 운영하며 수많은 인재를 보았다. 그중 큰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충동을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충동보다 강한 목표를 가진 사람이었다. 목표가 사람을 붙들어 두고 제도가 사람의 손발을 잡아준다. 그러므로 절제의 첫 단계는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이다. 나는 절제할 수 없는 사람이다를 인정해야 한다. 그 인정에서 비로소 전략이 시작된다. 많은 이들이 명품 소비를 비난한다. 허영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인간은 고대부터 물건을 통해 신분과 자존감을 확인해왔다. 조선시대에도 계급에 따라 입을 수 있는 옷이 정해져 있었고 중세 유럽도 마찬가지였다. 부족 사회에서도 유리구슬 하나가 신분을 나타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유일한 물건으로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본능을 가진다. 나는 이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진짜 문제는 명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명품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구매하는 것이다. 부자는 명품을 사도 망하지 않는다. 선진국 사람들이 명품을 덜 사는 이유는 가난해서가 아니라 의식주에 돈이 너무 많이 드러남는 가처분 소득이 적기 때문이다. 한국 사람들이 명품을 많이 살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가처분 소득이 생긴다는 뜻이다. 욕망은 죄가 아니다. 욕망 없이 사는 인생은 오히려 병이다.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사고 싶은 것도 없고 사람을 만나고 싶은 욕구도 없다면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우울증이다. 욕망이 인간을 움직인다. 욕망을 부정하는 순간 인간은 미래를 향한 에너지를 잃는다. 그렇다면 소비는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나는 이렇게 말한다. 스스로를 믿지 말고 시스템을 믿어라. 카드를 갖고 있으면 쓸 자신이 있다면 신용카드를 없애라. 체크카드로 한도를 나누고 하루 지출을 쪼개라. 그리고 무엇보다 충동적인 자신을 묶어둘 강제 장치를 만들어라. 중도해지 시 손해가 큰 보험, 강제저축, 연금구조 혹은 감당 가능한 범위의 대출. 이런 장치들은 인간의 약함을 보완해준다. 절제는 의지가 아니라 구조다. 내가 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우리가 소비를 이해할 때 가장 흔히 저지르는 오류는 마음만 단단하면 절제할 수 있다는 착각이다. 그러나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수백 명의 인재와 수만 명의 소비자를 보면서 한 가지 진실을 배웠다. 인간은 자신을 이길 수 없다. 사람은 충동을 이겨내도록 설계된 존재가 아니라 충동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도록 구조를 만들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다. 마음은 쉽게 흔들리지만 시스템은 흔들리지 않는다. 마음으로 회사를 경영하면 회사가 무너지고 시스템으로 회사를 운영하면 인간의 약점이 회사를 지켜준다. 소비도 똑같다. 당신의 욕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평생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 단지 형태만 바뀔 뿐이다. 젊을 때는 옷과 가방이 욕망이 되고 30이 넘으면 집과 차가 욕망이 되고 40 이후에는 안정과 체면이 욕망이 된다. 소비란 결국 욕망의 변형일 뿐이며 그것을 근본적으로 없애겠다는 생각 자체가 오만이다. 그러므로 절제는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배치하는 일이다. 욕망이 치고 올라올 때 그 욕망을 다른 목표가 눌러주도록 길을 만들어야 한다. 사람들은 과소비를 문제라고 말하지만 나는 이렇게 본다. 과소비보다 더 위험한 것은 구조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구조가 없으면 작은 소비도 나를 흔들고 구조가 있으면 큰 소비도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명품 하나 사놓고 몇 달 동안 후회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은 명품을 10개 사도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은 물건의 차이가 아니라 구조의 차이다. 후회하는 사람은 구조 없이 소비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구조 위에서 소비한다. 인간은 충동과 불안 사이에서 살기 때문에 구조가 없으면 항상 불안이 이긴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 약하고 두려움에 민감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비 후에 죄책감과 후회를 느끼고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이 감정이 반복되면 소비는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된다. 이때 어떤 이는 자신을 비난하며 나는 왜 이럴까? 라고 말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 고민은 잘못된 방향이다. 고민해야 할 것은 당신의 의지가 아니라 당신의 구조다. 의지는 일시적이지만 구조는 지속적이다. 구조가 결정을 대신해 줄 때 인간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나는 평생을 절제의 사람이라고 평가받았지만 사실 절제는 내 성향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시스템의 결과였다.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을 때 사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지 않는 쪽이 자연스럽게 되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회사를 경영할 때도 모든 인재에게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만들었다. 사람의 마음을 믿지 않았다. 누구든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 역시 사람의 마음을 믿지 말아야 한다. 돈이 모이는 사람은 소비를 줄이는 사람도 아니고 물건에 대한 욕망이 적은 사람도 아니다. 소비를 통제하는 구조를 가진 사람이다. 구조는 당신의 약점을 숨기지 않고 인정할 때 만들어진다. 사람은 욕망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제어할 구조가 없어서 망한다. 그러므로 당신이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욕망을 부정하지 말고 욕망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을 만들어라. 그릇이 작으면 물 한 방울에도 넘치고 그릇이 크면 폭우가 와도 담아낼 수 있다. 부자와 빈자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그릇이다. 그릇을 키우는 첫 단계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구조란 나의 감정을 대신 판단해주는 차가운 기계이고 나의 충동 위에 서 있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다. 이 울타리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언젠가 다시 흔들린다. 나는 기업을 만들 때도 가정 경제를 운영할 때도 그리고 내 인생을 다룰 때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다. 인간은 약하니 약한 인간을 지켜줄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소비를 다루는 첫 번째 기술이고 부자가 되는 첫 번째 설계다. 사람들이 소비로 자신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욕망이 크기 때문이 아니다.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다. 문제는 욕망이 흐르는 방향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은 막는다고 멈추지 않는다. 방향을 내면 강이 되고 방향이 없으면 홍수가 된다. 인간의 욕망도 똑같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욕망을 지우는 사람이 아니라 욕망을 다른 쪽으로 흐르게 만드는 사람이다. 나는 평생 기업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욕망을 보았다.
어떤 욕망은 회사를 성장시켰고 어떤 욕망은 회사를 무너뜨렸다. 욕망은 본래 선도 악도 아니다. 방향을 잃으면 파괴가 되고 방향을 얻으면 창조가 된다. 당신이 명품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망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에너지다. 문제는 그 욕망이 즉시 충족으로 나아가느냐, 장기 목표로 나아가느냐의 차이이다. 즉시 충족은 소비를 만들고 장기 목표는 미래를 만든다. 그래서 부자는 욕망을 미루고 빈자는 욕망을 당긴다. 이 단순한 시간의 차이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 젊을 때부터 나는 명확한 원칙을 가졌다. 욕망을 적으로 삼지 마라. 욕망을 이용하라. 욕망은 천하의 어떤 경영 전략보다 강한 추진력이고 인간에게 끝까지 남는 유일한 불꽃이다. 욕망이 없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는다. 욕망이 약한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고 욕망을 부정하는 사람은 결국 세상을 원망하며 산다. 많은 사람들이 욕망 없는 삶을 성숙으로 착각하지만 나는 단호히 말한다. 욕망을 부정하는 삶은 성숙이 아니라 침체다. 욕망을 잃는 것은 완전한 정지이며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나는 한국인이 명품을 좋아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것은 한국인이 특별히 허영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욕망을 느낄 만큼 성장했기 때문이다. 욕망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다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디로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욕망은 방향을 찾을 때 가치가 된다. 당신이 지금 작은 물건에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도 욕망을 담아둘 큰 그릇이 없기 때문이다. 목표가 작을수록 욕망은 작고 빠르게 타버린다. 목표가 클수록 욕망은 길게 지속되고 큰 결과를 만든다. 그래서 부자들은 욕망의 크기를 줄이지 않는다. 욕망의 크기를 더 큰 목표에 연결한다. 이것이 소비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식이다. 보통 사람은 돈을 벌면 소비를 늘리고 부자는 돈을 벌면 목표를 늘린다. 욕망을 작은 물건에 쓰는 사람은 결국 그 욕망 때문에 가난해지고 욕망을 큰 목표에 쓰는 사람은 그 욕망 때문에 성장한다. 그러므로 소비를 통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절제가 아니라 치환이다. 즉 사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위해 지금은 사지 않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목적이 바뀌면 선택도 바뀐다. 욕망을 부정하면 괴로워지고 욕망을 설계하면 자유로워진다. 나는 한 가지 진실을 누구보다 오래 지켜보았다. 욕망을 버리려는 사람은 항상 지고 욕망을 설계한 사람은 결국 이긴다. 사람은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이길 수 없다. 하지만 사람은 목표를 통해 스스로를 이길 수 있다. 큰 목표는 인간의 충동을 압도한다. 강한 비전은 순간적 기쁨을 눌러버린다. 그래서 나는 제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약하지만 비전은 강하다. 욕망을 무시하지 말고 비전으로 감싸라. 그러면 소비는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는다. 부자는 욕망을 줄이지 않는다. 욕망을 키워서 방향을 바꾼다. 이것이 소비를 다스리고 인생을 다스리는 세 번째 원칙이다. 사람들은 소비를 욕망이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평생을 지켜본 결과 소비를 진짜로 결정하는 힘은 욕망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욕망은 인간을 움직이지만 두려움은 인간을 지배한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일수록 욕망보다 두려움에 의해 선택을 한다. 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지르는 것이 아니라 사지 않으면 더 불안해질 것 같아서 지른다. 미래가 막막해 보여서 한 방을 꿈꾸며 위험한 투자에 뛰어드는 것도 두려움 때문이다. 욕망은 기쁨을 향해 가지만 두려움은 파멸을 피하려고 달린다. 그래서 두려움에 의한 소비는 언제나 과격하고 부정확하다. 나는 한국 사회를 보며 늘 이런 생각을 했다. 한국인은 욕망이 강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강하다. 그래서 소비가 불규칙하고 투자도 감정적이다. 두려움은 인간을 조급하게 만들고 조급함은 언제나 나쁜 선택을 낳는다. 돈이 없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돈이 줄어든다. 이것은 평생을 경영하며 확인한 절대 법칙이다. 사람들은 돈을 벌어도 두려움을 먼저 생각한다. 이거 사면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떡하지? 안 사면 돌아가서 후회하는 것 아닐까? 이거 지금 안 사면 품절되면 어떻게 하지? 결국 이 모든 판단 뒤에는 한 가지 감정이 있다. 내가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소비는 욕망이 흐름을 만들고 두려움이 마무리를 결정한다. 그래서 소비를 진짜로 통제하려면 욕망이 아니라 두려움을 다뤄야 한다.
두려움은 인간의 생존 본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 욕망보다 훨씬 오래 남고 훨씬 더 깊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사람은 두려움을 제거하려 하지 않는다. 두려움을 관리한다.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직시하고 두려움이 폭주하지 않도록 구조를 만든다. 그래서 나는 평생 절제가 아니라 구조를 강조했다. 두려움이 강한 인간에게 절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구조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두려움은 공백에서 커지고 비전 속에서 작아진다. 어떤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은 소비 앞에서 덜 흔들린다. 미래가 명확한 사람은 현재의 충동이 약해진다. 그래서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늘 물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돈을 쓰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돈을 아끼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두려움은 목표를 만나야 사라진다. 목표 없는 절제는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들고 목표 있는 절제는 두려움을 평온하게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소비 후에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도 두려움 때문이다. 내가 이걸 사서 미래를 망치는 건 아닐까? 더 중요한 곳에 써야 하는 돈을 잘못 쓰는 건 아닐까? 나는 이 감정을 아주 잘 안다. 가난할 때의 소비는 항상 무겁고 두려움은 날카롭다. 그래서 가난할 때의 소비는 기쁨보다 죄책감이 더 크고 두려움이 더 오래 남는다. 그러나 부자가 된 사람은 소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소비가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소비가 구조 안에 있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불확실성에서 생긴다. 불확실성을 없애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시스템이다. 시스템은 인간의 공포보다 강하고 시스템은 인간의 감정보다 정확하다. 두려움이 있는 한 인간은 절대로 소비를 이길 수 없다. 두려움을 다루는 사람이 소비를 지배하고 소비를 지배하는 사람이 인생을 지배한다. 이것이 네 번째 원칙이다. 소비와 싸우지 말고 두려움과 대화하라. 두려움을 제거하지 말고 두려움을 다스려라. 두려움을 이해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다. 나는 평생 두려움을 이긴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을 보았다. 두려움을 모른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인정하고 관리한 사람이다. 두려움은 인간을 망치기도 하지만 올바른 구조 안에서는 인간을 깨우고 미래를 설계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선생이 된다.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사용하라. 이것이 소비를 넘어 자신을 이기는 길이다. 사람들은 절제가 성격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어떤 사람은 원래 아끼는 성향이고 어떤 사람은 원래 펑펑 쓰는 성향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평생 인간을 관찰하며 그것이 절반만 맞는 말이라는 것을 배웠다. 절제를 만드는 것은 성격이 아니라 환경이다. 어떤 사람도 좋은 환경에서는 절제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나쁜 환경에서는 절제를 잃는다. 인간이 스스로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조차 사실은 환경이 그 사람을 대신 이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절제가 강한 사람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다. 절제가 필요한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절제가 되는 것이고 절제가 무너지는 사람은 절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방치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 우리는 언제나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돈을 많이 쓰게 되는 이유도 돈을 과도하게 쓰게 되는 이유도 결국 환경 때문이다. 신용카드를 손에 쥐고 있는 순간 인간의 뇌는 지금 지불하지 않는다는 착각을 한다. 체크카드를 쓰면 조금 고민하게 되고 현금을 쓰면 더 오래 고민하게 된다. 같은 사람이라도 환경이 달라지면 소비 패턴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 약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두뇌가 환경에 최적화되도록 진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절제를 목표로 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전략이다. 절제는 목표가 아니라 결과다. 절제를 만들고 싶다면 절제가 되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강제 저축은 인간의 의지를 묻지 않는다. 환경 자체가 절제를 강요한다. 중도 해지 시 손해가 큰 연금 상품은 충동을 막고 돈을 빼지 않는 결정을 구조적으로 강제한다. 즉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구조는 인간을 대신해서 결정을 내려주는 기계가 된다. 나는 기업에서도 같은 방식을 사용했다. 직원이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할 수 없는 구조가 있는 회사가 강한 회사다. 소비도 똑같다.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후회가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가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그리고 소비를 과하게 하게 되는 또 하나의 환경적 요인이 있다. 바로 비어있는 공간이다. 집이 넓으면 물건이 늘어나고 시간이 남으면 온라인 쇼핑이 는다.
심심함은 소비의 가장 잔혹한 유발 요소다. 인간은 공백을 견디지 못한다. 공백이 생기면 충동이 자라고, 충동이 자라면 소비가 생긴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소비를 줄이고 싶으면 시간이 아닌 구조를 관리하라. 시간이 비는 사람은 소비로 흐른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소비 대신 성장으로 흐른다. 절제는 의지가 아니라 빈 공간을 채우는 구조의 문제다. 많은 사람들은 욕망이 자신을 망친다고 생각하지만 욕망이 아니라 환경이 그 사람을 망친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환경을 설계하고 가난해지는 사람은 환경에 노출된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소비와 싸우지 않아도 되고 환경을 설계한 사람은 절제를 위해 고통받지 않는다. 절제는 성격이 아니라 시스템이 만든다. 이것이 내가 평생 지켜본 경험의 결론이다. 인간은 약하지만 시스템은 강하다. 사람은 흔들리지만 환경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신이 진정으로 소비를 다스리고 싶다면 당신 자신을 믿지 말고 환경을 세팅하라. 절제하려 하지 말고 절제가 일어나는 환경을 만들라.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인생을 지배한다. 이것이 5번째 원칙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소비할 때 계산을 기반으로 판단한다고 믿지만 나는 평생 사람을 지켜보며 인간은 결코 숫자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인간은 소비할 때 가격을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감정의 무게를 계산한다, 논리로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의 흐름에 빈틈이 생기는 순간 결제 버튼을 누른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평생 소비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통제하게 된다. 인간이 숫자를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숫자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위험해 보이는 금액은 피하면서도 지금 사야 한다는 감정에는 쉽게 무너진다. 이것은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인간의 두뇌는 생존 본능을 기준으로 전체적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단기 감정이 장기 계산보다 훨씬 빠르고 강하게 작동한다. 그래서 충동은 계산을 이기고 순간의 쾌감은 미래의 손익을 압도한다. 사람이 투자에서 실패하는 이유도 정확히 갖다 계산이 틀려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계산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망한다. 소비도 다르지 않다. 그래서 나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계산이 이기지 못하는 싸움을 숫자로 해결하려 하지 말라. 인간의 감정은 이성보다 빠르고 깊고 지속적이다. 즉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소비를 통제하는 첫 번째 단계다. 그러나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된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감정은 더 크게 돌아온다. 감정은 물과 같다. 억지로 막으면 넘쳐 흐르고 흐르게 하면 길을 따라 흘러간다. 인간은 감정을 없앨 수 없고 없앨 필요도 없다. 다만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감정의 흐름이 목표로 향하면 소비는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감정의 흐름이 불안으로 향하면 소비는 폭주한다. 그래서 감정이 어디로 흐르느냐가 소비의 결과를 결정한다. 나는 평생 기업을 운영하며 조직에서도 같은 원리를 보았다. 조직은 데이터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분위기와 심리로 움직인다. 임직원들의 감정이 상승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감정이 침체되면 아무리 좋은 전략도 힘을 잃는다. 사람의 의사결정은 언제나 감정이 먼저 방향을 정하고 이성이 그것을 설명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소비할 때도 똑같다. 사고 싶은 감정이 먼저 결정을 내리고 이성은 이건 필요해, 이건 기회야 라고 이유를 만들어 정당화한다. 그러므로 소비를 논리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논리로 감정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소비를 지배하려면 감정을 설계해야 하고 감정을 설계하려면 인생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명확해지면 감정은 중요한 쪽으로 흐르고 덜 중요한 욕망은 자연스럽게 약해진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다. 감정이 정리되면 소비도 정리된다. 감정이 혼란스러우면 소비도 혼란스러워진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소비를 고치려 하지 말고 감정을 먼저 고쳐라. 쓰지 말아야 한다고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 말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 감정을 소비보다 더 큰 무언가에 연결하라. 그러면 소비는 스스로 힘을 잃는다. 부자는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사람이다. 부자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다. 인간은 철저히 감정의 동물이다. 이 사실을 인정한 순간부터 소비는 처음으로 통제 가능해진다. 이것이 6번째 원칙이다. 감정의 흐름을 붙잡는 사람이
돈의 흐름을 붙잡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절약을 생각한다. 커피를 줄이고 외식을 줄이고 작은 지출을 아끼면 돈이 모일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평생을 살아오며 절약만으로는 절대 큰 돈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보아왔다. 절약은 필요하지만 절약만으로는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 절약은 마이너스를 줄이는 기술이고 목표는 플러스를 키우는 힘이다. 소비를 진짜로 통제하는 힘은 절약이 아니라 목표의 수준에서 나온다. 목표가 크면 소비는 목표를 위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목표가 작으면 소비는 아무리 막아도 흘러넘친다. 사람은 목표보다 큰 소비를 하지 않는다. 목표가 작기 때문에 소비가 커지는 것이다. 목표가 없으면 충동이 방향을 정하고 목표가 있으면 충동은 목표 아래로 정렬된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과 움직임의 원리다. 가난한 사람은 절약으로 버티고 부자는 목표로 움직인다. 절약을 강조하는 사람은 결국 작은 것만 바라보게 되고 작은 것을 캣는 삶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절약은 당신을 지켜주지만 목표는 당신을 끌어올린다. 그래서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늘 조급하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늘 단단하다. 목표가 없는 사람의 소비는 감정적이고 목표가 있는 사람의 소비는 계산적이다. 목표는 인간의 감정 위에 질서를 세운다. 목표가 크면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목표가 작으면 감정이 나를 주도한다. 이것이 소비에 숨겨진 원리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지만 목표 앞에서는 동기화되는 존재다. 당신이 1억을 목표로 하면 10만 원짜리 소비에 크게 흔들리고 당신이 100억을 목표로 하면 10만 원짜리 소비는 자신을 흔들지 못한다. 인간의 마음은 목표의 크기에 따라 같은 금액을 다르게 해석한다. 이것이 부자와 빈자가 소비를 바라보는 방식의 차이다. 예를 들어 부자는 비싼 물건을 사도 불안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가 소비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목표가 크면 소비가 작아지고 목표가 작으면 소비가 커진다. 그래서 목표는 절제가 아니라 소비의 우선순위를 재배치한다. 절약으로 소비를 줄이는 사람은 늘 고통 속에서 싸우지만 목표로 소비를 줄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선택이 정리된다. 소비를 억지로 줄이는 사람은 늘 흔들리고 목표가 이끄는 사람은 선택이 안정적이다. 이런 구조를 이해해야만 진짜 절제가 가능해진다. 소비는 줄이는 것이 아니라 대체하는 것이다. 덜 중요한 소비를 없애고 더 중요한 목표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만든다. 목표가 클수록 인간은 자신을 강하게 설계한다. 나는 평생 목표로 회사를 키웠고 목표로 위기를 넘었고 목표로 사람을 이끌었다. 목표는 감정을 잠재우고 목표는 충동을 이기고 목표는 두려움을 약하게 만든다. 소비의 크기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목표의 크기를 바꿔라. 목표가 정해지는 순간 소비는 방향을 잃고 흩어지지 않는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소비에 끌려다니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소비를 밟고 올라선다. 이것이 7번째 원칙이다. 목표가 당신을 끌어올릴 때 소비는 더 이상 적이 아니다. 목표가 소비를 이길 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을 이기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큰 돈을 잃었다고 할 때 대부분 한 번의 잘못된 소비, 한 번의 잘못된 투자, 한 번의 과한 선택을 떠올린다. 그러나 나는 평생을 살아오며 돈을 잃는 사람의 공통점을 보았고 그것은 한 번의 결정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인간을 감상까지 무너뜨리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반복이다. 소비도 마찬가지다. 한 번의 소비는 인생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나 그 소비가 만들어내는 패턴은 인생 전체를 바꾼다. 충동이 한 번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충동이 매달 반복되면 구조가 무너진다. 불안이 한 번 소비를 만들면 상처이지만 불안이 반복되면 삶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소비를 바꾸고 싶다면 순간을 바꾸려 하지 말고 패턴을 바꿔야 한다. 소비의 패턴은 당신의 성격과 욕망과 환경이 합쳐져 만들어진다. 이것은 의지로 고칠 수 없다. 왜냐하면 의지는 순간을 지배할 수는 있어도 반복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복을 지배하는 것은 습관이고 습관을 만들고 부수는 것은 구조다. 반복되는 소비 패턴의 근본은 두려움과 공백이다. 인간은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 가장 취약하고 공백이 생기는 순간 가장 약하다. 심심함이 찾아오면 사람은 온라인 쇼핑으로 흐르고
불안이 올라오면 사람은 투자로 흐른다. 이것이 소비의 패턴을 만드는 숨겨진 회로다. 그래서 소비를 고치려면 먼저 공백을 채우고 두려움을 낮추고 구조를 정비해야 한다. 그래야 반복이 중단된다. 나는 기업에서도 같은 원리를 적용했다. 직원들이 실수를 반복하면 그 사람을 탓하지 않고 시스템을 먼저 점검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벽할 수 없고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게 만드는 구조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소비 또한 같다. 반복되는 소비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패턴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내면에는 돈을 쓰고 싶어하는 나와 돈을 지키고 싶어하는 나가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나 반복의 흐름은 언제나 감정이 빠른 쪽, 즉 쓰고 싶은 쪽으로 기울어진다. 이것을 막는 유일한 힘은 환경적 장치이다. 자동이체, 통장 분리, 소비 제한 시스템, 강제 적립, 장기 목표 설정, 이런 것들이 반복의 패턴을 깨뜨린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패턴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돈을 잃는 사람은 한 번의 지출 때문이 아니라 똑같은 지출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가난해진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소비 순간을 고치지 말고 소비 구조를 다시 설계하라. 구조는 반복을 이기고 반복은 의지를 이긴다. 그러므로 돈을 지키는 사람은 절제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패턴을 설계한 사람이다. 당신의 소비가 늘 같은 자리에 머문다면 그것은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구조가 과거를 반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패턴은 조용하지만 매우 강력한 힘이다. 한번 형성되면 인생 전체를 끌고 간다. 부자는 소비 패턴을 단단히 세팅하고 빈자는 패턴이 자신을 끌고 가도록 놔둔다. 이것이 8번째 원칙이다. 인생은 순간이 아니라 패턴이 만든다. 소비도 순간이 아니라 패턴이 만든다. 패턴을 바꾸는 사람이 돈의 흐름을 바꾼다. 나는 평생 기업을 일구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한 가지 결론을 얻었다. 인간은 자기 인식의 수준 이상으로 돈을 지킬 수 없다. 소비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인식의 문제다.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가 소비의 상한선을 결정한다. 자신을 가난하다고 느끼면 소비는 불안해지고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는 사람은 작은 소비에도 흔들린다. 반대로 자신을 성장하는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은 미래를 기준으로 소비를 결정한다. 셀프 이미지가 낮은 사람은 늘 당장의 기분을 소비로 달래고 셀프 이미지가 높은 사람은 소비보다 자신의 목표를 먼저 떠올린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왔다. 돈을 지키고 싶다면 지갑을 고치려 하지 말고 자기를 고쳐라. 소비는 자기 인식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자신을 값싼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값싼 소비로 마음을 채우려 한다.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는 사람은 쉽게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의 시간을, 노력, 미래를 쉽게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 인식은 소비보다 앞서 흐르고 소비는 자기 인식이 허락한 범위를 절대로 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같은 물건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한다. 어떤 사람에게 명품은 허영이지만 어떤 사람에게 명품은 성취의 상징이다. 어떤 사람에게 대출은 불안이고 어떤 사람에게 대출은 도약의 자본이다. 어떤 사람에게 소비는 도피고 어떤 사람에게 소비는 투자다. 이것이 바로 자기 인식의 힘이다.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항상 물었다. 너는 너 자신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돈을 아끼는 것은 쉽지만 자기 인식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자기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소비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의 소비는 패턴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그 사람을 평생 같은 자리로 되돌린다.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위해 큰 돈을 쓰지 못하고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소비를 한다. 둘 다 자기 인식이 균형을 잃었기 때문이다. 자기 인식이 고요하고 단단한 사람은 소비의 기준도 고요하고 단단하다. 자기 인식이 흔들리는 사람은 소비의 기준도 흔들린다. 나는 기업에서도 똑같은 원리를 봤다. 회사의 성장 속도는 시장 환경보다 경영자의 자기 인식이 결정한다. 경영자가 스스로를 작게 보면 회사는 작은 전략만 내고 경영자가 스스로를 크게 보면 회사는 큰 시장을 향해 간다. 소비도 같다.
인간은 자기 인식 안에서만 움직인다. 그래서 소비를 바꾸려면 자기 인식을 먼저 교정해야 한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디에 가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명확히 할 때 소비는 자연스럽게 방향을 잃지 않는다. 자기 인식이 강한 사람은 충동을 이기고 자기 인식이 약한 사람은 충동에 끌려간다. 결국 소비는 자존감의 크기만큼 움직이고 자존감의 깊이만큼 버티며 자존감의 방향만큼 변화한다. 이것이 9번째 원칙이다. 소비는 돈의 문제가 아니다. 소비는 자기 인식의 문제이며 자기 인식을 새롭게 세울 때 소비는 스스로 새롭게 정리된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한 가지 사실을 너무 많이 보아왔다. 인간의 소비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척도다. 소비는 돈의 흐름이 아니라 삶의 흐름이고 소비의 방향은 곧 인생의 방향이다. 그래서 소비를 바꾼다는 것은 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다시 짜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물건을 갖고 싶어 하고 편안하고 넉넉한 삶을 원하지만 그 삶을 만들기 위한 구조를 준비하지 않는다. 즉, 욕망은 크지만 선택의 깊이는 얕다. 깊이 없는 선택은 항상 흔들린다. 소비도 마찬가지다. 얕은 선택은 순간의 감정에 흔들리고 깊은 선택은 장기적인 가치로 이어진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무엇을 사느냐보다 무엇을 선택하지 않느냐를 먼저 결정한다. 선택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자유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단단하게 만든다. 반대로 가난해지는 사람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로 산다. 아무 때나 사고 싶고 아무 때나 결제하고 아무 때나 투자하려 한다. 그러나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선택이 많다는 뜻이지만 선택이 많다는 것은 방향이 없다는 뜻이다. 방향 없는 자유는 결국 혼란이고 혼란은 결국 비용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부자들은 선택을 줄이고 기준을 높이고 구조를 좁힌다. 좁히는 만큼 깊어진다. 깊어진 만큼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소비가 삶과 닮아있는 이유다. 인생도 경영도 소비도 넓으면 불안하고 깊으면 안정된다. 나는 내 인생의 초기에 늘 물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포기의 기준이 삶의 깊이를 결정하고 깊이는 결국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소비 역시 포기가 먼저다.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 큰 것을 얻지 못한다. 큰 것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큰 포기가 따라온다. 그러나 포기는 고통이 아니라 재정렬이다.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버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남기는 과정이다. 이것이 깊이다. 깊이가 없는 사람은 소비로 자신을 꾸미려고 하고 깊이가 있는 사람은 소비로 자신을 확장하려 한다. 표면을 꾸미는 소비는 빠르게 사라지고 본질을 확장하는 소비는 평생을 남는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무엇을 사느냐보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중요하다. 소비의 목적이 명확한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소비가 목적이 되는 순간 사람은 가난해지고 소비가 수단이 되는 순간 사람은 성장한다. 당신의 소비가 목적을 위한 도구인가? 아니면 감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도피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삶은 선택의 총합이고 소비는 그 선택이 만들어낸 가장 정직한 결과다. 절제는 의지가 아니라 구조였고 구조는 환경이었고 환경은 목표였고 목표는 자기 인식이었고 자기 인식은 결국 삶의 깊이에서 나온다. 이 모든 흐름이 연결돼 있을 때 소비는 더 이상 문제도 적도 장애물도 아니다. 소비는 삶의 질을 드러내는 지표이며 삶의 방향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창이다. 그러므로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소비를 바꾸면 돈이 바뀌고 돈이 바뀌면 삶이 바뀌지만 결국 변화의 시작은 소비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당신이 바뀌면 소비는 자연스럽게 바뀌고 돈은 그 뒤를 따라온다. 이것이 10번째이자 마지막 원칙이다. 돈을 다스리는 사람은 소비를 이기고 소비를 이기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이긴다. 그리고 인생을 이기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걸어 얻은 결론이다.